마지막으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처음 후보로 나와서 언론에서 발언하는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제2의 IMF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IMF라고 하는, 아까 잠깐도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그 상황인식 판단 근거는 뭐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1 97년의 IMF는 어찌 보면은 저희 경제 전체는 비교적 활력이 상승이고 역동인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생긴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현재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 또는 마이너스 제로 단계로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이 어려움이 지금 곳곳에서 고통이 발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국제적인 자유로운 환경하에서 무역으로 상당 정도 풀어가는 나라인데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북한조차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빡빡한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나? 이게 거의 존망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6개월에서 1년을 과연 갈 것인가라는 것을 솔직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근데 내야 한다. 그것을 중요하고 그 윤석열 정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 시기에 헤매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맡게 된 이재명 정부는 솔직하게 마치 IMF 때 상황을 드러내고 근무기를 하고 했던 때처럼 위기입니다. 열어보니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굉장한 위기감이 생겨서 저도 그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실제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걸 국민과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 주체들이 큰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상황인식 공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국회나 예산특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잠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좀 전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게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달나라 사람들 같다.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민생의 처절함을 못 느낀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이게 추경할 생각이 없다. 상저하고 이야기하다 실제 상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통령도 작년에 확실히 더 잘 될 것이다. 또는 이제 총리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 심지어 이게 대통령 정책실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정책, 그 증세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박근혜 정부 증세정책 잘했다고 좀 보는데 문재인 정부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 예상되는 그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 전에 395조, 396조에서 약 60조가 떨어진 작년에 세수가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 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이건 감세 외에는 여기 대안이 없고 실제 이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이 석고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1.4%, 작년에 2.0%, 올해 본래 2.2가 되느냐, 1. 얼마가 되냐 했다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지어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감세 정책이 있지만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이인데 실제 어떤 정부든 잠재 성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정과제로 해야 됩니다. 하고 있었냐? 이게 이제 반면교사로서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할 거냐? 이걸 우리가 같이 국민들 앞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전 페이지, 그 앞 페이지에. 예. 여기, 아니요. 잠재 성장률. 이 당시에 제일 논쟁이 됐던 게 R&D 예산 깎는 거 아니었습니까? 구조 계획을 하고 또는 기술에 기반한 선도 산업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한 뭔가 노력을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R&D 예산을 이상하게 깎아버려가지고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이 실제 선진국으로 해서 진입해서 좀 안착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놓쳤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재정 기반도 좀 약화된 상태, 세수 기반도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그 당장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힘든 시기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을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경제 주체마다 창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기본 가닥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을 좀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위기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보다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MF 때보다도 경제의 바닥이 어렵고 구조가 어렵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훨씬 까다로운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주하는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재의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놓은 상태여서 여러 번이 깡통이다라는 느낌.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등등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정이 사실은 질러놓고 무책임인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말씀처럼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국민의 집단지성과 위기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방책을 중, 장, 단기 다 취해야 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이 그 예산도 규모도 물어보시고 부채 규모도 물어보시는데 부채 규모도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48, 49인데 다만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보다가 혹시 정부 부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제가 20%대 24%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다만 선진국은 거의 70%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긴축 확장을 넘은 회복 재정, 성장 재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걸 좀 하면 그 실제 지금 저는 제안입니다. 한번 정부에서는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그걸 국정 과제로서 계속 가야 된다. 저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무리한 감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금 적극적 재정해야 된다. 지난 2023년, 2024년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비판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좀 바꿔,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게 기업 부채는 IMF 이후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가계 부채냐 정부 부채냐 정부 부채도 선진국 평균 비교해보면 108%인데 대한민국 52.4%, 아까 48.5% 대략 이 숫자 왔다 갔다 합니다. 가계 부채가 제일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가 100%에서 지금 89, 9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간에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일관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은 금융 관료들 그다음에 은행권들 전부 다 그 이자놀이 과정에서의 서민들의 그 뼈아픈 삶을 잘 못 느낀다. 작년 1년 내내 비판했습니다. 은행들은 50조, 60조씩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게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5% 기준금리가 성장했는데 대한민국 계속 일단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은행과 관련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수 기반 확대를 하고 더 이상 실용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감세 정책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인 성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선 현재의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가계부채 문제고 물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워낙 강하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고 가만히 최근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물가, 가계부채, 예대금리 등등 그러한 국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